참에 역시 윤석열은 예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청약통장 아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랬었죠. 그 국민의힘 경선할 때. 저는 집이 없어서 청약을 못 해봤습니다. 나도 그게 좀 속을 뻔했던 게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집이 없어서 청약을 안 해봤다는 그 이야기에 또 거짓말이 또 나온 건 이제 무식이 또 나온 거죠. 안철수가 여기서 내가 보기엔 안철수의 비장의 카드였어요. 이건 윤석열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청약 점수 만점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40점이에요. 아이고 잘했다.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84점입니다. 그러니까 84점이요. 아유, 에이. 아니 그리고 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커트라인 만점이 얼마냐고 생각하니 커트라인에 대한 만점에 가까워야 그러면 80점 또 이야기를 했을 텐데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얼마인 줄 아냐 물으니까 글쎄 뭐 만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62.6점이다. 그 이상이 돼야 당첨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었어요? 청년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거. 그렇죠. 청년들한테 이제 그 청약의 가산점 5점인가를 주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그걸 줘봐야 커트라인을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역시 이분은 아크로비스타에 사시는 분 호연지기가 있어. 그게 실거래가가 한 거의 4, 50억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반영이 되면 김건희 재산은 100억이 넘어가죠. 내가 집값 알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뭐 이러겠죠 뭐. 그러면 좀 공부 좀 해야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아까 대장동도요. 대장동 이야기도 그 질문이 나온 그 섹션이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럼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딱 불거지자마자 대장동부터 질문하잖아요. 이거 부동산 문제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형사사건이야 이거. 그렇죠. 현직 검사가 뇌물 받은 사건이라고. 뻔뻔한 새끼들 진짜. 청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뭐 공급이 어땠냐 뭐 이런 식의 서로 공방을 오고 가긴 하던데 청약 같은 거는 좀 안철수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한번 타격을 한번 크게 입힌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되게 왜냐면 이런 게 중요한 게 한 번 토론하다가 완전히 틀린 팩트가 나왔다는 걸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려요 이제. 속으로 얼굴 빨개지면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철수 잘했어요. 제가 새날을 꽤 오래 봤는데 안철수 칭찬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청약가점 5점에 대해서 그 뒤에 윤석열이 한 말은 더 웃깁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국방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게 군필자한테 5점을 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혜택이 안 된다는 건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그 모른다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고 그게 맞다고 우기고, 그게 지도자가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제 한번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한 적 있잖아요. 한보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게 낫죠. 어떻게 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뭐 인터넷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니들은 다 알고 있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꼭 알아야 될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인이 몰라도 되는 거. 그 비교를 그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그 청약에 대해서 또 윤석열이 한 번 더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반 서민들은요. 집 없는 사람들이 집장만 하려고 할 때 부부가 이제 청약을 들고 우리가 지금 뭐 몇 순위 됐어? 얼마 모아졌어? 이거 나중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면은 청약 받아서 하는 비율이 일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 걸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첨 가능성이 있어 없어 같은 이야기를 꾸준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해본 사람.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안 만들어 봤다. 못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좀 그런 분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더라.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청약 그 만점이 84점인 건 저도 몰랐어요. 안철수 후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얼토당토 안 하면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당당하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듣고 알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 너무 당당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체력장 40점 만점이었냐? 20점이었냐? 우리 때는 20점 만점이었다.
우리가라고 하시면 인지님이 푸나님 매겼어. 라떼는 아마 수능 본 친구들이 아마 그 체력장애 40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고. 사법고시 꽈락이 40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윤석열이 그냥 나온 40점이 아니구나. 아. 사법고시 한 과목에서 40점 나오면 꽈락입니다. 그것만 넘으면 돼요. 자, 그런 얘기 하나 있었고, 다음에 이제 그 국방 외교안보 분야 여기 가서 그거 있었잖아요. 왜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론으로 불안감 조성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말이 진짜 난 골 때렸거든요. 핵 맞은 뒤에 보복하면 뭐하냐. 이런 돌대가리가 대선이 나왔다는 게 끔찍한 게 뭐냐면은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 말 자체가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 내가 먼저 때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핵이든 미사일이든 간에 북한이 우리를 타격하려고 하는 그 낌새를 우리가 눈치채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논리는 뭐냐면 저쪽에서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그게 보이면 우리가 먼저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골 때리는 건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초대장막 시절에 썸 오브 올 피어스라고 그래가지고 공포의 총합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핵과 핵을 이용한 상호 확증 파괴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선제 타격하지 말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 때리면 핵 쏜다지 핵 쏠게 까불지 마가 아니에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말 그대로 상호 확증 파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서로의 그 국가를 완전히 소멸시킬 만큼의 상호 간의 핵을 갖고 있을 때 갖고 있는 개념이고 북한이라든지 약소 국가들이 핵을 갖고 있는 거는 니들이 나를 건들면 나는 너를 물어뜯을 준비가 돼 있다. 쉽게 말해서 이게 호랑이의 발톱이라기보다는 독사의 이빨에 가까운 거예요. 나를 방어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선제 타격하겠다라는 태세를 보이는 순간 진짜로 핵은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뱀이 가만히 있고 사람 지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건들 것 같은 역할을 하면 바로 물거든요. 그것처럼 선제 타격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핵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핵을 우리가 국방력을 강력하게 갖춰야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가 만약에 핵을 가지고 장난하면 너네가 핵을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린 너희를 발라버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약간 그 발전된 상태의 상호 확증 파괴 같은 건데 그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쟤네는 핵을 갖고 있다. 핵을 사용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핵을 써야 된다 하면서 킬체인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킬체인도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핵 맞은 뒤에 보복하면 뭐하냐 같은 이야기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일베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군대 갔다 와, 뭐 나도 뭐 제가 방위를 받았든 뭐 현역을 했든 뭐 저처럼 특수부대를 나갔건 사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가장 먼저 할 고민은 뭐냐면은 평화입니다. 평화. 뭐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네 마네 같은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인 거고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군대에 안 갔다 온 밀떡들 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막 전쟁 영화 같은 이야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딱 그 마인드가 지금 핵 맞은 뒤에 보복하면 뭐하냐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밀떡들이 이 말 제일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정말 밀떡들은 알거든요. 얼마나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이거 윤석열도 문제였는데 심상정도 좀 문제 있는 발언을 좀 했어요. 그 뭐 일일이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평화에 대한 개념이 없이 무조건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만 하다 보니까 그냥 한쪽에서는 무조건 선제 타격하면 다 돼. 또 한쪽에서는 그냥 무기만 도입 안 하면 평화가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균형 감각이 전혀 없는 주장을 양쪽에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고 있으면서 내가 참 극한 직업도 아니고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나. 좀 저는 20대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이 토론을 보고 있자니 20대 때 대학을 다녀온 남자들과 대화를 하면 너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20대 그때 당시에 군대를 다녀온 애들은 곧 뭐 하면 전쟁이 난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우리는 아니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데 여자들은 왜 쟤는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해가 안 갔는데 어제 윤석열이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그때 그 20대 군대 막 다녀온 남자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어떤 자리냐면요. 군대 계급에도 나와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뭐 지금은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하사, 중사, 뭐 상사, 원사, 소위, 중위, 대위 올라가는 쭉 그 단계 맨 끝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군통수권자라고. 군통수권자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냐 말겠냐라고 건진법사한테 물어봐. 자, 건진법사 연결해. 그래가지고 쟤들이 지금 핵을 쏠 것 같아. 우리가 먼저 쏴버려. 이런 마인드를 국가 원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대한민국 국방력이 말이야. 세계에 한 6위쯤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거야. 북한 핵은요. 북한 핵은 전술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 핵의 개념은 정치적으로 외교로 푸는 거예요. 왜냐? 북한은 그 모든 면에서 핵을 빼고 나면 한국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전력상으로.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1년 예산보다 많아. 최고급, 전 세계적인 최고급의 F-35 같은 무기도 있어. 거기다가 미군도 뒤에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쉽게 표현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쓸 무기가 아니라 자기 방어용으로 만든 게 핵무기라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전술적으로 풀어요? 정치 외교적으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선제 타격으로 풀겠다는 걸 보면은 이전에 어떻게 이어보면은 조국 장관을 왜 그렇게 공격을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선제 타격이요? 선제 타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말한 것 중에 선제 앞세기네 그럼. 네. 아유.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머리도 공격을 해서 다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저쪽에서는 고체 연료 끓이기 시작하기도 전인데 내가 먼저 맞을 것 같으니까 막 때린 거. 그리고 중층적 방어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지금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지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순수하신 분인데. 근데 국가 원수라는 자리, 원수인가? 왼수. 국가 왼수죠 이제. 국가 원수라는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입으로 전쟁을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순간 진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자리에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군인이 우리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정치인이 그것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첨예한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선제 타격해야 된다. 뭐 미국하고 핵 공유하겠다. 이런 말하면 북한이 그 말 들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수작전 박근혜 때 참수작전 이야기 나오고 그때부터 남북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냉각됐었어요. 지금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 목적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대통령은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우리가 줍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를 운영할 리더란 말이야.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정도 마인드는 동네 술집 가면은 직업도 없이 맨날 술 처먹는 술꾼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이거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직업도 없이 맨날 술 처먹는 술꾼 하나 아는데. 우리 윤서방인데. 아니 그러니까 어서 누구랑 말한 적 없습니다. 아니 어서 더 쳐들은 건 있어가지고 사드 추가 배치돼서 일로 토론 전부터 논란이 되니까 뭔가 이상한 논리를 갖고 왔던데 고도 40% 상공 이상. 근데 윤석열 어제 뭐라 그랬냐면 뭐 북한에서 쏘는 뭐 미사일도 결국은 한국을 타격하려면은 뭐 잠깐에 무슨 얘기를 실드를 치고 싶었냐면 거리에 따라서 고각 발사. 고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 하면서 그중에 40도 걸려 같은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미쳤냐고요. 그래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처럼 공부가 된 내가 돼서 나갔어야 돼 씨발 진짜. 이게 미사일이야. 요게 엄청난 높이를 뜬다는 뜻은 뭐냐면 멀리 날리다는 소리예요. 낮게 날리면 중간에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높이 쏴. 그게 고고도야. 고고도. 멀리 쏜다는 것은 미국 본토를 향한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렇죠. 근데 사드라는 게 이렇게 떨어져 갖고 종말 단계, 떨어지는 단계에서 그걸 맞춰 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 거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고각 발사가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도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바보가 아니에요. 고각 발사할 때 탄도미사일 하나만 쑥 쏘겠습니까? 고각 발사할 때 고각 발사 미사일이 저고도로 내려올 때 맞춰서 장사장포를 같이 쏩니다.
그럼 레이더가 ICBM하고 포탄하고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그 포탄 하나에 포대 하나에 미사일 64발 들어있는데 북한에서 대규모 장사전포 쏘면서 동시에 ICBM 섞어서 쏴버리잖아요. 64발로 64개 요격해봐야 나머지가 와서 떨어져. 역시 밀떡. 재밌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닌 건 누구나 다 아는 그렇죠. 거야.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갈 때 미리 탐지해서 알려주면 미국 쪽에서 방어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데. 중국이 그래서 화를 내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사드 추가 배치하면서 뭐 사드 추가 배치 미국에서는 뭐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같은 거짓말을 지부리는데 최소한 윤석열은 그 검사할 때 낯을 처먹을 시간에 새날을 봤어야 된다고요. 이 사드 논란이 그때 있었을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이걸 다시 꺼낼 줄이야. 불리한 이슈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오죽했으면 윤석열 지지한다는 젊은 층 커뮤니티에서 이걸로 욕처먹고 있잖아. 거기에 쏟아부을 돈 1조 4천억 원을 차라리 나한테 달라. 그럼 내가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 미국 지키려고, 미국 본토 지키려고 한국 예산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도 지켜야죠. 사드 배치 추가로. 그래 놓고 사드 배치하면서 그 지역을 뭐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당겨오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 막 언급했던 지역들이 난리가 났어 이제. 서초동! 무슨 소리예요? 서초동이라니 이 사람이 지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안 설치해. 됩니다. 거기 공원도 많더만. 안 돼요. 우리 사무실 100m 거리입니다. 아니 최소한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우리들끼리 야 우리 사드 추가 배치할게 하면 이게 숨겨지고 뭐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중국한테 실시간으로 옮겨져 가는 그 시대에 이런 미친 발언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부끄러운 거지. 자 사드에 대한 이야기 포함하고 강원도 쪽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강원도에 사드 배치하냐고 난리 나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정치학적으로 풀 문제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성주나 김천 그 계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사드 추가 배치 같은 개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성주에 가셨을 때 한 학생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서 이재명 후보님한테 계란을 던진 일이 있었어요. 그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지 궁금하긴 한데 물론 국민이 자기의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갈등 상황을 보면서도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심지어는 국군에서 소요 산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국군에서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지금 군에서 사드가 꼭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어떠어떠하게 소요를 해야 된다. 장기간에 얼마 들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와가지고 올라온 것도 아닌데 정치권에서 그냥 야 사드 필요할 것 같아. 사드 사자. 이게 뭡니까? 예. 자 사드는 추가 배치할 경우에는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집 동쪽 베란다에다 놓으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명당일세. 동쪽 베란다에라서 그 레이더가 윤석열 집을 바로 비치게. 이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줄 알고 이번에 오늘 그런 얘기 나왔죠. 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후보 측이 중국에 몰래 사과하고 있다. 중국 뭐 반중 발언 계속 해왔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싫어한다. 근데 그것도 제가 엊그저께 반박해드렸죠. 중국인들보다 일본인들은 반도 안 되게 한국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2배 이상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반중 발언 열심히 해놓고 윤석열 쪽에서는 중국 쪽에는 사과를 하고 다닌다는 거야. 아유 창피한 그러니까 줄 그나마 진짜. 다행인 게 그래도 그 캠프에 뇌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제2의 북풍이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국가 간의 갈등 조장해서 그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이중적 행위를 하는 거. 솔직히 이게 제2의 북풍 아닙니까? 돈 주고 총 쏴달라. 국가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보수를 지지할 거다. 막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짓을 하면서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게 정신 제대로 박힌 놈이 한두 놈이라도 있어서 중국한테 가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후보님이 또 술 드셨나 봐요. 이렇게 사과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 분리 대응하지 마세요. 방송을 참 못해 보면.
윤석열이 이중 플레이 한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죠. 아니 결론적으로 어.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 일부를 옹호하시면은 방송 이상해지잖아 지금. 서초동 비아냥거린 거죠. 비아냥.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동쪽 베란다에 사드 레이더를 놔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있어. 마크로비스타 동쪽이 우리 사무실 쪽이. 아니 왜냐면 어차피 그 레이더 방향이 서쪽이거든요. 동쪽에서 놔줘야 윤석열 집 전체가 전자파에 보이게 되는. 아니 뭘 핵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걱정하세요? 굿하면 되는데. 네. 아니 뭐 사과는 이렇게 몰래 할 수는 있는데 중국 쪽에서 사과를 할 거면 공개적으로 하라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가이드라인 줘. 자 새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가 너무 적어서 방송할 맛이 안 나요. 아 지금 실방 2만 명 들어오셨습니다. 네. 간만에. 네. 이 중에서 10%만 지금 구독을 눌러주셔도 재밌다고 생각되시면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우리한테. 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렬하게. 아니 나는 2만을 못 채우고 있는데 라이브 동접이 2만인데. 도와주세요. 네, 구독자가 늘어나면 방송이 재밌어질 예정이에요. 준비한 게 엄청 많아. 2부가 더 기대가 되는 날이고